2학년 학생들, 원래는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필기가 자꾸 오래 쓰다 보니까 이응을 쓰면 세모가 되고 좀 직선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서 선생님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요, 186쪽에 그 친교를 표현하는 글까지는 학습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187쪽부터 그죠? 189쪽까지 진도가 아직 다 안 나갔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학교 오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190쪽에 있는 소단원이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여기 학습 목표에 보니까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글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서를 표현할 때는 경험에서 얻은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글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그릇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기능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해봤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특정 사안과 관련된 필자의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다라고 해서 바로 전에 설득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대상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세 번째 기능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라고 한대요.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저도 정서를 진솔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런 점을 유의해야겠죠. 대상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 슬픔, 안타까움 등과 같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령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였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죠.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이별을 다룬 영화를 감상하면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서를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유형에는 첫 번째, 기행문, 두 번째, 감상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행문과 감상문은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유형이죠. 첫 번째로, 기행문이라는 것은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행문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정, 나 어디로 갈 거야 하는 여정, 그 여행지에서 겪었던, 봤던, 혹은 들었던 견문, 이게 볼견자에 들을 문자야.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거가 되겠죠. 그리고 여행지에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느낌, 정서, 생각하는 감상, 이렇게 세 가지가 기행문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행문에서는 여행의 과정과 견문을 바탕으로 여행 중에 느낀 감동이나 깨달음 등이 이제 정서가 되겠죠. 이게 곧 감상이 될 거고, 이것을 정리해서 쓴 글을 기행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감상문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쓴 글로, 감상의 대상은 첫 번째는 책이에요. 아니면 음식, 혹은 미술 작품, 그것도 아니면 영화나 연극. 그래서 블로그에 보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음식을 먹고 미술 작품이나 영화, 연극을 보고 나서 쓴 이 감상에 대한 블로그 글이 많이 작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한 글, 감상문이나 기행문 같은 글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자신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상적인 관점이나 경험에 대한 필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특징이 되겠네요. 최근에는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도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문자 언어만을 통해서 정서를 표현했지만 최근에는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그림, 사진, 음악, 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매체가 발달해서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거죠.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해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글쓰기의 과정은 크게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내용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렇게 5단계가 있었는데, 자,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의 과정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일상의 경험 가운데서 의미를 부여할 만한 대상을 찾아서 글의 소재를 선정해야 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과정이 되겠네요. 일단 계획을 한 후에 그 내용 생성, 계획 내용 생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대상이 반드시 특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사소한 경험이라도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내는데 적합한 것이면 된다라는 것을 유의해야겠네요. 일상의 경험에서 의미 있는 소재를 발견했다면, 또 두 번째로 이를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이네요. 내용을 생성한 후에 이제 그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조직하기 그 단계죠.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처음, 중간, 끝의 3단 구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3단 구성을 따르는데, 자, 기행문의 경우에는 기행문의 요소, 내용 요소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분이나 기대. 여기서는 헷갈리겠다. 여기서는 기행문의 내용 요소야. 기행문의 내용 요소 1번,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분이나 기대. 그리고 두 번째 2번, 여정과 견문. 세 번째, 생각이나 느낌. 네 번째는 여행 전체의 종합적인 감상 등이 드러나도록 내용을 조직한대요. 이번에는 감상문의 내용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감상문입니다. 감상문의 경우에는 1번, 대상을 접하게 된 동기나 계기. 2번, 대상에 대한 소개와 감상. 그리고 3번, 감상 후 생긴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내용을 조직하면 효과적입니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밑에 내려가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자, 이거는 글쓰기 과정 세 번째, 경험에서 얻은 정서를 과장이나 왜곡 없이 진정성 있게 표현하자라는 표현 방법.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네. 줄을 그어서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체크를 하는 건 글쓰기의 과정이야.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의 과정. 첫 번째, 일상의 경험 가운데서 의미를 부여할 만한 대상을 찾아서 글의 소재를 선정하는 거. 두 번째,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거. 자, 세 번째, 경험에서 얻은 정서를 과장이나 왜곡 없이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거.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과정이고요. 다시 노란색으로 체크를 하는 건 기행문의 내용 요소야. 이 조직하기 단계에서 기행문은 어떤 내용 요소를 포함해야 하느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분이나 기대, 여정과 견문, 생각이나 느낌, 여행 전체의 종합적인 감상이 기행문의 내용 요소고요. 자,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건 감상문의 내용 요소야. 첫 번째, 대상을 접하게 된 동기나 계기, 대상에 대한 소개와 감상, 감상 후 생긴 생각의 변화.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되겠죠. 자, 내려오겠습니다. 이 경험에서 얻은 정서를 과장이나 왜곡 없이 진정성 있게 표현하자. 그럴듯하게 꾸며 쓰는 것은 자기의 정서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독자의 공감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네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진솔하게 표현할 때, 진솔하게 표현해야
독자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다. 이게 진솔하게 표현했을 때 효과가 되겠네요. 또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왜곡 없이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자기가 감상한 것에 대해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접근을 하면 독자에게 자기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성 있게 표현해야 하는 이유는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표현을 해야 독자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연결을 짓고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라고 했어. 왜냐하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독자에게 자기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없다. 정리가 되나요? 자, 넘어가서 192쪽을 보면 동해안을 여행하면서 느낀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기행문이다 라고 했어. 자, 우리 앞에서 기행문의 요소는 크게 여정, 견문, 감상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 글에서 글쓴이의 견문, 정서를 우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올까요? 이분은 이제 동해안을 여행하고 나서 여행 첫째 날, 여행 둘째 날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하루의 일과를 일기 형식으로 썼다라고 볼 수 있네요. 하루의 일과를 기록하는 일기 형식의 기행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날 내용을 볼게요. 오늘 드디어 동해시를 떠나 7번 국도를 따라 낙산사까지 올라가는 동해안 여행을 시작하셨대요. 여행의 전체 경로가 되겠죠. 얼마나 기다렸던 여행인지 한계령이나 진부령을 넘어서 낙산에서 동해로 내려와도 되지만 거꾸로 올라가는 여행을 선택한 것은 순전히 7번 국도 때문이래. 자, 왜 7번 국도를 따라 여행을 하냐면 7번 국도를 따라가는 동안 오른쪽으로 바다를 끼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7번 국도를 여행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던 여행이냐라고 해서 여행 전의 설렘도 나타납니다. 동해시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낮은 건물들과 넓은 도로가 조용한 느낌을 주었다. 바로 묵호항으로 가려다 추암 해수욕장과 촛대바위를 보고 가기로 했어. 동해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시간은 충분했다. 사실 여행은 하나하나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떠나는 것도 좋지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다니는 것이 더 좋다. 글쓴이가 선호하는 여행 방식. 출발하는 날, 도착하는 날만 정해놓고 보고 싶은 곳을 찾아가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 수 있는 것도 여행의 기쁨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추암에 갔어요. 추암은 해수욕장보다는 좀 작은 어촌에 가까웠는데 그만큼 정겹고 푸근한 느낌이다 라는 추암에서의 정서가 나타나죠. 추암에서의 정서. 휴가철이 지나서인지 바다는 한적했어. 바다는 가을 햇빛을 받아 더없이 푸르렀다. 아니, 푸르다는 말로 충분하지 않은 짙은 파란색이었다. 바닷물에 수건을 적신 뒤에 짜면 푸른물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았어. 생동감 있는 표현이 나타나네요. 생동감. 왠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바닷물을 적셔서 짜면 푸른 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라는 아주 기발한 표현, 생동감 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어느 한순간도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 지금 바다를 보고 있네요. 출렁이는 파도 때문인지 매 순간 바다의 색깔이 다르게 보였다 라고 해서 지금부터는 그죠? 바다에서 본 거, 추암에서의
견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는 거죠. 한참을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자, 밑에 이 추암 앞에 바다, 여행지의 사진이 드러나 있네요. 그래서 현장감을 높였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어디로 가야 돼? 다시 묵호항으로 가야 돼요. 이게 여정 2번이 되겠네요. 묵호항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추암을 떠났다. 자, 옆에 193쪽 갑니다. 시간이 훨씬 지나서 묵호항을 생각하면 두 가지가 떠오를 것이다. 이제 여기 묵호항은 또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묵호항에 가득 찼던 생선 비린내, 오징어 잡이배. 하지만 그저 생선 비린내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모자라다. 여기에서 뭘 느꼈어요? 바다 냄새와 그곳에 사는, 바다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냄새가 뒤섞인 그런 냄새. 나는 이 냄새를 맡으며 억세지만 순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여기는 묵호항에서의 정석. 묵호항에서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고기잡이 떠나기를 기다리는 오징어 잡이 배를 보다가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 자, 무엇을 봤죠? 오징어 잡이 배를 봤네. 그래서 배에 촘촘히 달려있는 조명이 꼭 오징어를 말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묵호항에서의 견문이네요. 근데 묵호항에서는 보고 들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밑에서 계속 찾아볼게요. 오징어 잡이 배에 조명을 다는 것은 이유가 있었네. 불빛을 보고 오징어에 먹인 플랑크톤이 모여들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오징어 잡이 배를 보면 이렇게 조명이 다 달려있나 봐요. 플랑크톤이 많이 모인 곳에 오징어가 오니까. 그래서 그 오징어를 잡으려고 조명을 켰대요. 갈매기는 그물에 걸린 생선을 얻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이리저리 날고 있었다. 묵호항에서의 견문 2번. 갈매기가 쉴 새 없이 이리저리 날고 있는 것을 봤네요. 내일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잠은 이웃에 있는 정동진에서 자기로 했다. 결국 내일 갈 곳이, 그죠? 세 번째 여정이 어디예요? 정동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와, 자, 해 뜨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행 둘째 날 아침 5시 57분에 바닷가에 나와 기다린 지 20여 분이 지나자 조금씩 바다 위로 모습을 보이던 해가 자기 모습을 모두 드러냈다. 새까맣던 바다를 붉은색으로 물들이며 눈 한 번 끔뻑일 때마다 해는 바다 위로 떠올랐다. 지금 이 글쓴이는 정동진에서 바닷가에서 이 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동진에서의 견문은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동진 모래밭에는 해맞이를 하려고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 1년에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은데 다행히 오늘은 해를 볼 수 있었다. 서울에서 동쪽으로 똑바로 계속 가면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정동진. 그래서인지 정동진에서 바라본 해는 더욱 가깝게 느껴졌다. 가장 동쪽이니까. 자, 여러분 해 뜨는 거 한번 보세요. 와, 좀 멋있네요. 그죠? 자, 해가 뜨는 것을 볼 때면 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무엇이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 날마다 새롭게 뜨는 해처럼 나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다. 바다 위로 떠오른 붉은 해는 나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걱정하지 말아라. 다 잘 될 거야. 고개를 돌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보였어. 그래서 이렇게 글쓴이가 이렇게 느낀 거죠. 정동진에서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다 잘 될 거야.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 이렇게 표현했다. 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라는 거.
이 정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동진에 더 머물고 싶지만 아직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어요. 기차역에서 바로 바다가 보이는 정동진. 다음에는 꼭 기차를 타고 와서 해 뜨는 것을 보고 싶다. 자, 넘어갑니다. 194쪽 볼게요. 자, 정동진을 떠나서 강릉에 도착했어요. 네 번째 여정이 되는 거죠. 강릉에 도착해서 늦은 아침으로 초당 두부를 먹었대요. 먹었네. 경험했네. 강릉에서의 견문이다. 서울에서 먹던 두부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대. 여행지에서 만나는 새로운 풍경만큼이나 마음 설레게 하는 것이 그 지방의 음식이야. 음식만큼 그 지방의 다른 점을 나타내 주는 것이 또 있을까?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든지 꼭 그곳의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어느새 버릇이 돼 있었다. 이게 글쓴이의 여행 습관이죠. 어떤 때는 내 입맛에 맞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맞지 않아서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다는 사실로 충분히 즐겁다. 강릉에서의 정서 즐겁다라는 초당두부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6번째 여정 오죽헌으로 갔어요. 오죽헌은 예전부터 꼭 한 번 와보고 싶었던 곳이래요.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이면서 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살았던 오죽헌. 뒤뜰에 까마귀처럼 검은 대나무가 많아서 오죽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듣던 대로 대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율곡 이이가 모셔져 있는 사당과 태어난 방도 살펴보았다. 보고 온 거네. 그죠? 율곡 이이가 모셔져 있는 사당, 태어난 방도 살펴보았다. 오죽헌에서의 견문.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름을 떨친 학자였던 율곡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이름 있는 사람들이 태어난 곳을 후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행운이다. 그의 생애나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가 태어난 곳에서 그의 채취를 느끼는 것도 훌륭한 교육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오죽헌에서의 정서가 되겠습니다. 오죽헌을 나와서 경포호를 구경하고 속초로 왔다.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든다. 오죽헌 사진이 나와 있네요. 칠봉국도를 따라서 이 오른쪽으로 바다를 끼고 동해안을 여행하는 기행문을 살펴봤습니다. 195쪽을 정리를 해볼게요. 추암에서는 어떤 걸 봤죠? 바다를 봤는데 그 매 순간 색깔이 바뀌어서 한순간도 같은 색깔이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여기 추암에서의 견문은 매 순간 색깔이 달라지는 바다. 바다를 보았다가 견문이 되겠고, 정서는 정겨움과 푸근함을 느낀 것이 정서가 되겠죠. 묵호항에서는요, 무엇을 봤죠? 첫 번째로 오징어 잡이배, 조명이 달려있는, 그리고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보았죠. 그래서 오징어 잡이배와 조명이 있는, 그죠? 그 다음에 갈매기를 봤습니다. 얘네들은 항상 날아다니고 있었어. 자, 묵호항에서의 정서는요, 바다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냄새를 맡으면서 억세지만 순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올렸습니다. 자, 둘째 날 정동진에서는요, 해돋이 봤었죠? 바다 위로 올라오는
바다 위로 올라오는 해를 보았다. 정동진에서의 정서는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잖아. 해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믿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같은 위안 같은 걸 받았다. 위안을 받음까지 적을게요. 자, 강릉에서는 방금 봤던 거네. 늦은 아침으로 초당 두부를 먹었다. 초당 두부. 정서는 지방에서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다는 사실로 여행의 즐거움을 느꼈다. 지방의 음식을 즐거움을 느꼈다. 오죽헌 율곡이가 모셔진 사당과 태어난 방을 살펴봤어. 그래서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이 태어난 곳을 우리가 후세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행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훌륭한 교육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율곡의 기운을 느끼며 그의 채취, 그의 채취를 느끼는 것도 훌륭한 교육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글쓴이의 정서가 생동감 있게 느껴진 부분을 찾아 써보자. 어디 있었지? 자, 정동진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볼 때면부터 시작해서 고개를 돌려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보였다. 여기까지 글쓴이의 정서가 생동감 있게 나타나 있죠. 이유는요. 글쓴이가 해를 뜨는 것을 보면서 느낀 희망, 받았던 위안 이런 것들이 과장이나 왜곡 없이 진솔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지? 글쓴이의 정서에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진솔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면 독자가 글쓴이의 정서에 공감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 자, 내려와 볼까요? 앞의 활동 1.2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느낀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의의를 이야기해보자.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의의는 글쓴이가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정서를 기록하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190쪽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유형을 보기 전에 정서를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 내용을 보면 되겠고, 이거는 필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서를 기록하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필자의 입장. 그다음에 독자의 입장에서는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읽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정서에 공감하며 재미나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런 의의가 있더라 라고 정리를 하고
자, 우리는 넘어갑니다. 하지 말고. 자, 197쪽에 5번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경험에서 얻은 정서를 과장이나 왜곡 없이 진정성 있게 표현하였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 왜곡 없이 진정성 있게 표현하자 라는 거. 그래야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독자의 공감을 얻고 독자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다 라고 했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는가? 라고 했는데 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했죠?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독자에게 자기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적합한 자료를 활용했는가? 매체의 발달로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 글쓴이도 보면 그 기획문을 쓰면서 사진을 이제 더 첨부해서 현장감을 높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적절한 자료, 매체 자료를 활용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190쪽부터 197쪽에 나와 있는 소단원 2 정서를 표현하는 글에 대해서 모두 학습해 보았습니다. 남은 부분은 학교에 와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